처음에 오 목사님 그 강의 요청을 받고 그냥 어렴풋이 여기 태안이니까 뭐 한 2시간 오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꽤 먼 것이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수들 지금 이제 신학기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밀리는 게 많은데 이거 왔는데 딱 여기 올라오자마자 바다의 풍경을 보고 그냥 저도 힐링이 돼서 야 여기 참 귀한 곳이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도 오실 정도면은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여러 저보다는 선배 교수님들 강연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되게 함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사실 강의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도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과 솔직하게 좀 나누는 기회. 오늘 말미에 제가 여러분하고 또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빨리 하여튼 좀 정리 잘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난 주일에 수원에 있는 타교단 합동축교회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 교회 복지사역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섬김 활동 이런 것들을 교회가 이제 복지위원회 이렇게 사는 모양이에요. 거기 부름을 받고 갔어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는 이제 선교하고 복지를 나눠서 디자인을 해놓은 교회. 선교는 이제 해외 선교하고 뭐 말씀 영어 구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복지는 제가 볼 때는 불이웃돕기인데 복지라는 단어로 있어서 제가 뭐 또 그 장로님이나 그분들이 정말 진정성이 너무 있으셔서 진정성이 굉장히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면은 좋은 얘기만 하고 와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거든요. 내가 다시 안 가도 좋으니까 할 말 하고 와야겠다. 제대로 하시라고.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랑 복지랑 구분해서 이렇게 이원적으로 하실 거면 그냥 불이웃돕기 하시라. 복지라는 말 하지 마시고. 그럼 마을 만들기랑 복지랑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마을 만들기는 복지적 차원에서 그냥 하시는 겁니까? 선교적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 말이 또 어폐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이분들 에큐메니컬 신학의 터함과 마을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미셔너리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리 복지, 선교, 마을 만들기 등등이 결국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쉽게 설정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그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 왔을 수도 있고, 특별히 재정적, 물적, 인적 자원, 물적 토대가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교회일수록 이 사역들을 분리하고 구분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기업적 마인드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신학적 선언이거나
신학적 고백에서 나온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거의 뭐 제게는 선배 목사님들이실 것 같은데요. 동년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지금 머리가 검죠? 원래 하얗습니다. 제가 막내가 늦둥이가 있거든요. 늦둥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1월 말에 졸업하는데 저보고 이제 그 오빠가 고3이거든요. 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보고 머리 하얘면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첫째, 둘째 때는 소위 개겼어요. 근데 세 번째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아시죠? 네. 막내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 처음 지금 염색을 한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지금 결단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살짝 올라오잖아요.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일단 그 이벤트는 지나갔으니까 원래 본 모습으로 가느냐 아니면 마느냐 그런 지금 고민. 이번 주 내로 결단을 해서 미장원을 가느냐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셔야 됩니다. 저는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젊게 유지하는 게 좋겠죠? 예. 부모의 역할을 하려면 연애하고 지내야 된다. 마을 만들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염색하실 때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타교단에 솔직히 뭐 이런 신학적 정향으로 보면 한신 이쪽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제일 잘하고요. 건강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균형 잡힌 마을 만들기는 적어도 우리 교단이 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염색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그 목회자 한 사람의 결단, 신학적 결단, 고백에 의해서 펼쳐지는 목회가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지평과 꿈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작은 동네, 작은 마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가느다란 그 선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런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마을에 대한 꿈을 꿔야겠고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싫든 좋든 정권이 바뀌니까 다 작살내잖아요. 하던 거든 다 아직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시민단체나 그 공공력에 많은 그 컨택 포인트가 있어서 요즘 만나고 얘기해 보면 하여튼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달라지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절대선 절대하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우리가 좀 돌아보고 또 새롭게 가야 할 방향들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 흩으셨던 것처럼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여러분보다 10년 젊은 후배들이 이 자리에 꽉 차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합니다. 교단 총회 종로 5가를 바꾸는 일은 이제는 20세기 버전이에요. 노예 밑바닥에서부터 젊은 사역자들이 우리 선배님들의 꿈을 따라올 수 있도록 차근차근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단이 바뀝니다. 위에 이제 바꾸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놀라고 해주시고 이제는 바닥부터 끌어올리셔서 그러나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배님들이 있던 자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런 논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나 그렇게 내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줄지를 결정해야 되고 또 그 친구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20세기에 우리가
달려왔던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고착된 흐름들이 좀 더 유연화되고 그리고 21세기 버전에 맞게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재밌을 것 같다. 야, 또 누가 봐도 재밌을 것 같아. 누가 봐도 해보고 싶을 것 같아. 이제 제가 MB부 학생들 가르쳐 보면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다 주식합니다. 교육전도사 얼굴을 못 사니까요. 다 주식해요. 그 수업 시간에 꺾고 줬는데 밤에 주식해요. 우리 학교 1.44대 1이었어요. 작년에 1.85대 1 신대원. 올해 1학기는 정말 다이나믹하게 기대가 됩니다. 이 전방훈 애들 부부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수들이 지금 초긴장해요. 특별히 우리는 교수들이 20명씩 튜터링 지도교수라거든요. 어느 교수가 걸릴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하여튼 수요자가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장신대가 아무리 복음주의다 보수이다 해도 그래도 한 40% 정도는 에큐메니컬 스피릿을 기본적으로 장착된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동기들. 지금은 20%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지향하는 그런 식의 마을 만들기에 동의할 수 있는 애들은 20%가 될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지금 젊은 친구들이 흥미있고 재미있고 발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전략적으로 또는 정무적으로 또는 진짜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놈들이 다음 목표를 이어갈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겠다. 이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되고요. 지금 MD 학생들 만나보면 정말 얘들이 정말 앞으로 목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친구들이 졸업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고 한 가지 그래도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역설적 가능성. 그냥 옛날처럼 가능성이 아니라 역설적 가능성은 이 친구들의 대부분의 속성이 기존 조직 생활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 지금 수도권 교회들이 교육전도사 구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거꾸로 제일 원하는 거. 무슨 요일에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 정확하게 요거 정해달라요. 교회가 그게 됩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애들 맛이 갔어 요즘 애들. 저것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도 시작이 돼야 되고 우리 마을 만들기 목사님들 제가 외람되지만 은근히 꼰대 근성 많으세요.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신 목사님 다 포함해서요. 그건 뭐냐면 최근에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우리 한국말 올라가잖아요. 꼰대라는 단어가 올라갔어요. 첫 단어가 이래요. 올더맨 나이 많은 사람. 근데 그 올더맨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올더맨인데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나이 많은 사람. 애들은요 월급 많이 받는 거 이제 그거보다 그거는 한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다 장학금을 안 주면 교육전도사를 데려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해결이 됐어요. 수도권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이냐. 그래서 애들이 갖고 다니는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안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에요. 자꾸 불러내는 거. 야, 우리 때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나왔어. 그러면 일단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런 교회는 앞으로 교육전도사 대회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총장님이나 교수님들께 항의를 하세요. 요즘 애들 어떻게 가르치길래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리얼리티예요.
걔네들의 문법, 걔네들의 그래마에 맞는 방식으로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게 기업들이에요. 근데 우리 에큐메니컬 스피릿 갖고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꼭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대로 해야 되면 맞춰야 돼요. 여러분 맞춰야 됩니다. 안 맞추면 그거 우리 목회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변화하는 거죠. 한보대학 갔더니 한국어로 그냥 다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인데 한국어를 좋아한대요. 한보대학 한류 때문에.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다 화를 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국기선양하러 왔어? 국어 가르치러 왔냐 당신이 지금? 복음 전도로 왔지? 선교사답게 굴어 라고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고 항상 잠깐 만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십시다. 여기 오셨으면 이 음식 배우고 그 언어 배워서 그들의 사고 체계 방식 그대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목사님들 10년, 20년 목회 쭉 해오셨지만 목회자는 시각자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학자가 아닌 목회자는 여러분 가짜 목사입니다. 평생 공부하셔야 되고 신학자로서의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꼭 학교 가서 뭐 배운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목회자는 무슨 뜻이냐?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혼자 못하니까 학교 와서 배우기도 하고요. 이런 신학교 교수들 불러다가 듣기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학자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파송받은 사람들로서 다시 이 시대의 언어, 생각, 문법을 배워야 될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마을 목회, 마을로 파송받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기 몸집 불리고 영향력 확장하고 세력 불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낮고 낮은 것에 임해서 그 선교사의 소명대로 내가 살아간다. 이것 마을 만들기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변하면 변하는 대로 빨리 적응들을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느보산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못 들어가도 니네가 들어가라. 떠다니면서 그들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선배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느보산에 서야 할 때 그때 과감히 떠나보낼 수 있는 축복하며 보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을 만들기가 우리 교단의 광야를 대신해서 걸었다고 한다면 언제쯤 우리는 이 새로운 땅을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거기 들어가봐야 또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또 그냥 살아내는 거거든요. 언제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례자처럼 사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뭐 디테일하게 하우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시고요. 제가 오히려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희 요청하신 대로 엔데믹,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을 한번 정립해보자.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세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제가 전달을 하고자 하니까 쭉 따라오시면서 들어보시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것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관계, 인간의 존재 방식을 바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기성교회는 다시 back to chapel, 현장으로 돌아, 아마 목사님들 교회도 그러실 수 있어요. 온라인도 성령께서 구하신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3년 가르친 다음에
지금은 다시 에이 그거 아니고 현장 예배가 진짜야. 만나는 게 진짜야. 다시 저희가 콜을 하죠. 여러분 이게 회복일까요? 회개일까요? 혹시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다시 모세가 야 다시 돌아와! 그거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나요? 그래서 정말 그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닌 거 다 아시죠? 기성교회는 대부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프로그램 돌리기 위해서 성도들 동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시작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신앙 경험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성도들의 DNA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던가요? 더 이상 위계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전달하고 성도들은 앉아있는 방식인 것이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예배드릴 때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도 양복 갇혀있고 제대로 갇혀있고 예배드리기 반듯하게 처음에는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다 따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흐트러졌다고 표현 안 하고 저는 유연해졌다고 표현을 감히 하려고 합니다. 누워서 예배드리든 엎어져서 예배드리든 하나님 섬기면 된다.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말이죠.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화장실 가는 성도 보셨습니까? 그러나 집에서 예배 드릴 땐 다 봅니다. 심지어 예배 잠깐 멈추면 운전하면서 듣습니다. 선택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경험이 한 2, 3년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70%가 맥시멈이에요. 돌아오는 정도가. 70%를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30%는 교회를 떠난 거냐. 뭐 그렇게 꼭 볼 것 없이 새로운 신앙 경험의 형태가 그들을 새롭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종교 시스템 안에 갇혀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 앞에서 편하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좀 어폐가 있을 줄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회학적으로 탈위계적인 방식인 것이죠. 어쨌든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목회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위계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위계적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죠. 새로 임명된 권사님이 소뚜껑 잡기까지 보통 2년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위계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늘어갈 것이고요. 지금 5060 세대가 이제 한국교회에 떠나가게 되면 현재 3040은 현저히 다른 방식으로 교회에 충성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교회가 제시하는 신앙훈련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죠. 우리가 보통 소식으로 전하는 교회는 강남권에 있는 중산층 베이스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부모들이 다니고 또 자녀들도 청년부에 꽤 많이 있죠. 한국 사회에서 계급과 부가 세습이 충분히 가능한 이들이 바로 그런 교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계급과 부가 세습할 것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종교 공동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대부분 기존 방식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종교 경험에 대해서 경청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교회 밖에서는 탈위계적인 방식에 대해서 국가나 기업이 매우 빠른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이전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문법의 정권이 출현해서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조만간에 또 그게 뭐 어떻게 향방이 드러날 걸로 보고 어쨌든 이 잠정기의 지금 정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프로세스는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가 정권이나 권력이나 기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디자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직장이나 일자리, 상사를 대하는 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직률이 대기업 기준으로 60%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대학에 학교 때려치고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 스카이가 60%라고 해요. 옛날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서열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전혀 아닌 것이죠. 이들이 10년만 지나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추가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들이 경험한 코로나는요, 굉장히 기성세대와 다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정의 논리, 공공성의 논리가 과다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 있어요. 저는 86세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적인 이분법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죽었다 깨나도 저는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라고 하는 구도로 세상을 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걔네들은 오히려 이대나 미대냐 방식이고 공정하냐 아니냐 방식이고 민주고 뭐고 안에 나한테 공정하냐 아니냐 더 중요한 세대. 나한테 이득이 되면 공정한 거고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 체프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12번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빠질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반드시 12번을 빠지려고 해요. 그래서 종강예배 학생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수들 열이 받아서 이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학생들에게 했는데 이게 빨리 하는데 학생들은 그게 왜 배려냐? 12번 빠질 수 있다고 해서 12번 빠지는데 뭐가 문제냐? 그게 꼰대다. 바로 이겁니다. 걔네들은 그게 페어한 거예요. 12번 빠지라고 해서 12번 빠지겠다는데 왜?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그렇게 안 나오면 돼? 그럼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지. 공정의 논리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민주 대 반민주의 공정의 논리를 내재 탑재하고 계십니다. 네. 선거할 때 어디 찍느냐 다 아시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공정의 방식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생태, 기후 문제죠. 이거는 더 이상 여러분한테 강조해 드릴 필요 없이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테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SNS로 다 커넥티드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만 not relational, 관계적이진 않다. 연결되어 있지만 관계적이지 않다. 모여 있는 것 같이 다 독자생존이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다 고립되어 있다. 코로나 이후에 불평등 지수가 고조되고 다 자살한 사람 무지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은 다 각자예요. 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본 모습을 본다는 것은 여성들만 화장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차원에서 그게 그냥 문법이 됐어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혼밥, 혼술, 이런 게 혼행, 이런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거, 마을 만들기를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 것이죠. 그게 편하다는데, 제가 5년 전만 해도 어느 교회 가서 교사대학하거나 재직수련회 가면은
아파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인사하십시오. 아파트에서 관계를 형성해야죠. 아파트에서 이렇게 얼굴 깔고 이렇게 몰쳐하지 마시고 인사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웬만한 대형계 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좋은 아파트일수록 서로 모르게 돼 있어요. 서로 자꾸 만나게 되면요 별로 안 좋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는 서로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를 꼭 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시대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마을을 만들 것이냐. 이런 마을은 행정적이거나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문화적 개념이지. 공동체인 것이죠.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문화적 문법의 문제지 행정적으로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소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메타포, 운유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런 삶의 방식을 뉴노멀로 만들어놨는데 이 뉴노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때로 모이는 게 좋은 것이야. 함께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야. 이제 마스크까지 이제 벗으라고 했으면 더 하겠죠. 저는 이걸 반동이라고 봅니다. 큰 교회들은 더 할 거예요. 아마. 이 반동이 언제까지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문법이 현재 변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3만 부, 5만 부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종교적 헌신도나 제도적 교회에 대한 헌신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서고금망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사는 삶을 얘기할 수 있지? 이거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 공전, 공유, 공정 뭐 이런 이야기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사회적 담론으로 성장해 왔고요. 한 번의 총선, 한 번의 대선을 우리가 치루었는데요. 총선은 그래서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대선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 논리, 그야말로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성을 주장하고 공정, 공유, 공정.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권은 이런 것과 이런 완전 반공공성, 반공전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잡은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한국 사회의 지향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변해가겠지만 역사적 현실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10, 20, 30은 앞으로 이 문법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준비해야 돼요. 어떤 것이 다 틀렸고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안 됩니다. 그 20세기 논법이에요. 논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불평등 문제는 그 토마 피케티의 주장을 빌려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일자리 가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돈 적게 월급 적게 받는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제는 물려받은 게 얼마냐에 따라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뭐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좀 있으세요? 교회라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교단은 또 안 되는 거고 마을 만들기 하시는 목사님들은 교회가 작아서 못 물려주실 거예요. 교회가 좀 웬만큼 크고 세야 물려주거든요. 비 물려줄까 봐 걱정. 네, 그것도 뭐 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물려주죠. 힘 없는 교회는 못 물려줍니다. 하여간에 기본적으로 이게 고착이 됐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논문 하나 어디다 발표하면서 청년의 불평등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보니까 왜 청년이 지금 어렵냐? 어제도 KBS인가요?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특집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제 첫째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대학교 2학년인데요. 돈 한 푼 안 드는 학교 갔습니다. 육사 갔거든요.
얘가 들어가서 처음에 갈 때는 그냥 몸으로 갔는데 들어가서 자각을 했어요. 부모들이 왜 자신들을 육사로 몰아넣었는가 지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알게 된 거야. 나올 때마다 협박을 해. 자꾸 우리가 뭐라 그러면은 나 나올 거야.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거기서 먼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야, 요즘 청년들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걱정 없이 사는 청년은 진짜 스카이 나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무 스타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의대 가잖아요. 그 이유가 있겠죠. 보니까 청년들의 불평등은요, 자산 불평등에서 시작이 돼요. 네. 하여튼, 아버지도 좀 약해. 일단 할아버지가 얼마나 있었느냐. 일제시대 때 좀 친일파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친일파였어야 이게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집단들이 다 지금 해먹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까지는 없는데. 우리 다 아는 거니까. 팩트니까. 하여튼, 자산 불평등이 결국은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요. 그 소득 불평등이 여러분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게 뭡니까? 학원 얼마나 보내느냐의 문제고 대치동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아이 저 남양주 별내거든요. 고3 때 하도 자기가 원해서 그러면 한번 주말에 한 번씩 대치동을 보냈어요. 제가 처음 가봤잖아요. 대치동에 차 태워서. 와 4차선인데요. 왕복 8차선. 전부 부모차로 꽉 차 있어요. 네. 경찰이 와서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걸 그냥 인정을 해. 그냥 주차장으로. 그렇게 해도 우리 같이 별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요, 어려워요. 거동네에서 하는 애들,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산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고요. 스카이의 70% 강남 출신이에요. 외고 출신 뭐 이래서 특목고. 그리고 이 교육 불평등이 여러분 취업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취업 불평등은 결정적으로 어디에 이어지냐. 여기에 이제 참 비애가 있는 거예요. 가정 형성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결혼 안 하고 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말에 텔레비보다 충격적인 프로그램 봤어요. 채널 A인가? 하여튼 걔네들은 이상한 것만 해. 뭐하냐? 여러분 동거. 왜 결혼 짝짓기도 많은데 아예 그 방송은 동거하는 커플을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갔나 우리가. 우리는 꿈에 깨어나도 이거 우리가 자다 깨어나도 우리 애새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는 안 되는 건데 요즘 애들이 되게 많아요. 동반에 교회들도 많대요. 가정 형성 불평등으로 이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있는 자식은 있는 자식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습 불평등이 점점 고착화되죠. 이게 오늘날 상위 10%, 하위 10%의 불평등을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고착화시킨다는 게 토마 피케티의 연구 결과예요. 더 놀라운 건 상위 10% 안에서도 90%, 상위 10%의 90%와 나머지 10%는 차이는 10배 가까이입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의 한 0.1%, 걔네들이 갖고 있는 부가 어마어마한 거죠. 재벌들이죠, 사실 재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등한 구조가 고착화될수록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OECD 간에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로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여전히 자살률은 12년째 1등이고요. 노인 빈곤율 제일 낮죠. 다 아시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공동체를 현저히 해체시킨다. 같이 있으나 절대 함께 노는 물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교회에 함께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함께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 교회가 어느 클래스, 사회적 클래스를 메인으로 잡고 있느냐를 보시면 그 교회가 왜 모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이
중산층 베이스에 있는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게 돼 있고 지금은 성장 시대는 아니지만 결국은 중산층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선택하는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중산층 베이스로 있는 교회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을 만들기 하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남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급과 부의 세습을 정당화 시켜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이런저런 신학과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거든요. 아주 은혜로운 말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 목회는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계급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1930년대 40년대 이미 리차드 니버, 제가 리차드 니버 저 윤리과 교수예요. 저 성경학과 교수 아닙니다. 이 얘기해야 되는데 저 성경학과 교수인 줄 아는데 제가 자꾸 마을 만들기 마을 목회, 공동체 이런 얘기 자꾸 하고 다니니까 성경학과 교수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 성경학과 교수는 별로 저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리차드 니버. 리버가 제가 리버 전공인데요. 리버가 이미 1940년대 30년대에 The Social Resource of Denominationalism 교단 교파주의의 사회적 기원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첫 번째가 경제적 이유, 두 번째가 정치적 이유 등등 나가는데 신학적 이유, 신앙적 이유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교회단 교파 분열은 도덕적 실패다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요. 역시 뭐냐, 교회가 가진 사람들끼리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을 했고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끼리 모이기 시작했다. 이게 이미 100년 전에 리차드 니버가 미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그 DNA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딱 금방 전적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가, 제도권 교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공동체라고 모여있다. 그 공동체가 과연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불이웃돕기 하는 거 말고 대상화시키고 전도 대상화시키고 긍휼에 대상화시켜서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절대 그런 교회는 그들과 존재론적으로 같아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 돕는 유일한 방식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그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온갖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이는 교인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겁니다. 이걸 톡식 차리티라고 해요. 독성이 있는 자비. 이게 강도 만난 자들 진압처벌했던 대제사장들과 랍비들이 한 짓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가고 있고 어느 것도 지금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는 공동체가 없다. 우리 마을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도 경제적으로 점점 쪼그라들수록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도 자식이 있고 가정을 일단 지켜야 되니까요. 우리가 뭐 신부나 스님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먼저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이 부여하신 마을 목회, 공동체 운동 이거 존재론적으로 일치시키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어려울 것이다. 점점. 그래서 교회의 신뢰가 점점 하락이 되고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소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볼링 언론이라는 책, 우리나라 말로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푸트남, 미국의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40년대, 60년대까지 조사해보니까 전부 대여섯 명 때로 볼링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미국 사람 볼링 좋아했거든요.
80년대쯤 조사를 해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전부 혼자 간대요.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경제적 부를 누리면서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점점 사회는 그 부의 축적도와 역비례해서 사람들은 다 혼자 놀기 시작하더라. 공동체가 사라지더라. 후속작이 뭐냐? 하여튼 여러분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안 가난하면 마을 먹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난하면 마을 먹기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가난은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각자들 알아서 결정하시고 점점 늘어나니까 미국의 부가 점점 고립돼 가는데 두 번째 조사를 했어요. American Grace라는 책을 두껍게 또 하면서 데이터를 쭉 보고 했더니만 그럼 미국의 유일한 공동체적인 가치나 경험은 어디 남아있느냐? 답이 교회였어요. 근데 이로부터 푸트넘은 대형 교회가 특별히 그런 공동체적인 경험을 많이 주더라. 자, 상상해 보세요. 1대1 양육이니 어쩌고 무지 많잖아요. 대형 교회 가면은. 그리고 거기 하나 어디 안 들어가면 막 갈구잖아. 교인들을. 그러니까 어디든지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그냥 집사 막 해가지고 막 올라가잖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가 더 올라가야 권사 장로들에게서 막 난리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푸트넘은 그걸 보고 어쨌든 간에 그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경험을 큰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파지티블리 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로버트 우스나우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는 조금 더 아카데믹한 분인데 이분은 21세기 시민사회와 기독교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도 똑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회의 공동체가 점점 옅어지고 있고 망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이 뭐냐 찾아보니 이분도 역시 미국에는 공동체는 교회가 유일하다. 교회가 유일하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분은 소형교회, 소그룹이 가장 중요하다. 진짜 그 사람이 공동체의 맛을 느끼게끔 만들려면은 소그룹, 소종파, 작은 교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공동체를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만이 미국 사회, 시민사회가 훨씬 건강해질 수가 있다. 제가 추측키로 이 푸트넘이 보고 우스나우가 본 이 대형교회의 공동체적 특성과 작은 교회의 공동체적 특성의 가장 결정적인 방식은 뭐냐면 이 공동체는 내부 동원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중심을 향하는 중심으로 모아지는 방식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그 소그룹에서 경험한 그 공동체적인 맛이 자신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이 공동체는 일상은 모르겠고 할 때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맛보게 하는 공동체예요.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쪽도 필요한데 마을 만들기는 바로 이 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공동체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일상 속의 공동체적인 경험을 맛보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뭐 신학도로 하나님 나라도 어쨌다고 이건 뭐 말씀 안 다 아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따라서 교회는 그 사회의 공동체적 공공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불교가 못 준 거예요, 이거는. 불교가. 그 다음에 카톨릭교 여러분, 경험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쓱 보시면은 우리랑 현저히 다릅니다. 카톨릭은 굉장히 개인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활동은 소셜하게 하죠. 근데 굉장히 이렇게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전화해서 요즘에 얼굴이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런 공동체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경험은 거의 유일하게 우리 개신교회에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의 소그룹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불평등 구조 때문에 이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요 값비싼, 요 의미 있는 공동체적 경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오히려 이런 불평등 구조 속에서는 큰 교회가
그게 사실은 밖에 나가면 작동되지 않는 경험, 공동체의 경험인데 그게 훨씬 더 힘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참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한계가 앞으로 매우 심각하게 올 것이다. 신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참 너무 죄송스럽죠. 교단 목사님들, 여기 뭐 다른 교단 혹시 계신 분 있는데 신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여튼 복잡합니다. 우리 학교도 복잡한데 학교도 뭐 생존이 지금 기로에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그 해석 능력을 상실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예. 기업이랑 같은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우리가 시민단체도 아니고 복지기관도 아니고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선행하여 맛보는 공동체로서의 신앙 공동체는 그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이 없어졌을 때 끝나는 거거든요. 코로나 초기에 온라인, 여기 있는 목사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에 대해서 예컨대 여기 목사님들 온라인 성만찬 동의가 되세요? 저는 동의되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 전제는 이래요. 그럼 왜 우리가 동의가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온라인 인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프라인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성만찬이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온라인 인간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계 인간이 되거나 AI가 되거나 인공지능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먼 미래에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도 뭐 다리 부러지면 기계 달잖아요. 네? 보청기 달잖아요. 이게 다 AI로 가는 지금 하나의 그런 그 상징들이거든요. 안경 여기다 뭐 이제 앞으로 뭐 찍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고 그 무슨 누구야 머스크 일론 머스크인가 테슬라 만드는 친구는 여기다 칩 꽂아가지고 이제 눈으로 운전을 한다면 눈으로 이렇게 칩으로 이렇게 운전한다고 곧 그게 온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되는데 자 이렇게 안 해도 온라인 인간이 출현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막내 얘를 알파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제 MZ 세대도 이제 맛이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MZ 세대는요 조사를 해보니까 Z 세대들이 자꾸 MZ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게. 우리랑 M이랑 엮지 마라. 기분 나쁘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 교수님들은 학교 오실 때 가르치던 거 졸업하실 때까지 가르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저 같은 교수들은 3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요즘 들어오는 애들은 옛날 게 돼버려요. 3년 지나면 옛날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알파 세대는요 완전히 신일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애가 혼자 집에 있을 일이 생겨서 제가 혼자 남아서 집사람도 일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남아서 점심을 챙겨줘야 할 일이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이 한창 유행하던 유행이 끝났나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애한테 좀 친한 척 하려고 문을 쓱 들어가서 야 세린아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친한 친구들 이름 뭐라 그러죠 여러분? 깜부라죠. 야 넌 깜부가 누구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저를 탁 보더니만 아빠 오징어 게임 뽕 빠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얘기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해. 뇌절 치지 말고 나가. 자 앞에는 대충 이해가 되겠어요. 때려 맞춰서. 근데 뇌절은 이게 내 머릿속에 없는 거란 말이죠. 야, 뇌절이 뭐냐? 내부에 찾아보시던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뇌절이 뭐냐? 뇌를 절단된다는 뜻이고 말도 안 되는 통하지도 않는 얘기 그만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나루토 무슨 만화에 나오는 얘기래요. 야 황당하다. 문제고 뇌절 알았어. 점심을 12시에 먹자니까 그러시던지. 이제 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다 챙기니까 그 학생 요 애는요 영상을 누가 편지 같은 거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얘가 제일 황당했던 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전사님들 만들어서 보내주는 예배 영상 있잖아요. 정말 짜증나는. 왜? 너무 재미없고 구리게. 지가 만들어도 이렇게 안 만들게. 초등학교 그때 5학년이었는데. 그 얘가 만들어 보니까 학교 낼 때 장난 아니게 내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냐니까. 아빠 누가 이런 걸 배워? 요즘에 우리는 다 해, 이런 거. 만화, 웹툰 이런 거요. 완전 프로처럼 그려요.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아빠 이거 안 배우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게임에 들어가니까, 게임이 다 아시지만은, 교육 그런 사람이 막 일동, 말씀 이래가지고 보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잖아요. 얘네들의 게임에 들어가서 지네가 성도 만들고, 전략도 세우고, 게임도 지네가 만들고, 별짓을 다 하거든. 친구도 만드는 카톡도 하고, 완전히 자기 주도적인 게임 학습법을 다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거 보고, 재미가 있겠어요? 미국에도 똑같았어요. 미국에서 바라 리서치 센터에서 보내준 아티클에는 Why don't they watching the Zoom stream service?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내주는 줌을 왜 청소년들은 보지 않는가? 자기가 참여할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니 예배 시간에 뭘 청신도들이 참여를 그냥 앉아서 듣는 거지. 하여튼 이제는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이제 안 되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걔네들은 이제 점점 앉아있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총회 교육부 제 5차 교육개정할 때 강의했는데요. 한 2주 전에 똑같은 얘기 했어요. 지금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는 재미 하나도 없는 거 이제 할 필요 없거든요. 이런 거 뭐하러 하냐. 애들이 재밌게 보는, 여러분들 위해서 책을 만드는 거냐, 애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냐, 명확하냐. 그렇죠.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온라인 교회로 촉발된 신학적 도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글에를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온라인 마을 만들기 하십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 마을 만들기가 오프라인에서 땅밟고 교회 안에서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온라인 마을 만들기가 안 되면요, 여러분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1020들 다 놓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우리가 있는 땅으로 와라 하지 마시고 걔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걔네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의 후배들은 이제 받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마을 만들기 하는 친구들 준비시켜야 됩니다. 걔네들은 온오프 다 해야 돼요. 이제는 마을 만들기 목회를 하는데 오프라인만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온라인도 능수능란하게 자기 존재의 양식을 온라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후배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이게 뭐 그런 네트워크이죠 지금. 여기에도 이제는 온라인 사역자들, 온라인 마을 만들기, 온라인 로컬 커뮤니티 빌딩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는 작업들을 서서히 해서 그런 친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유럽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줌으로 디지털 티올로지, 디지털 신학 이런 걸 참여해서 스피커로 했는데요. 충격받은 게 URC, 우리 교단이죠. 우리랑 협력 관계죠. 영국에. URC 교단에 어떤 그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교단에서 교회 개척하라고 3년 동안 그 집과 목회를 지원한대요.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온라인 개척교회만 해요. 조건이 오프라인에는 교회를 안 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만 교회 개척을 하는데 3년 동안 지원을 해준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제가 총회 국내선교부 교회 개척 그 자비랑 위원회 이런 거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내일 모레 자비랑 위원회가 뭐예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자꾸 교회에서 돈 못 주니까 자비랑 허락하자 이거 아니고, 새로운 방식, 기성교회가 못하는 방식에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자비랑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PC 위에서 이거 다 받아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미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 온라인 공동체의 독특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옛날에 텔레비에 맨날 게임하다가 사람 찔러 죽였다, 중독됐다, 맛이 갔다, 뭐 술 이런 것만 나오니까 우리가 그게 뭐 문제가 있다, 중독이다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온라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못했던 방식의 새로운 방식 출현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성 불평등 구조 속에서 위계로, 기득권으로, 권력으로 틀어지던 사람들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온라인의 새로운 공동체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뭘 잘해서 이 불평등 구조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관계성,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게 바로 탈근대적 종교성이다. 그런 겁니다. 21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우리나라의 갤럽이 종교 없는 사람이 거의 60.1%죠? 60% 나왔죠? 2015년에 통계청자료는 56%였습니다. 2014년에 50%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가나안교회 200만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언어필리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가나안교회인 교인인데 얘네들이 다시 교회로 안 돌아가요. 우리나라의 가나안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교회, 적당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생기면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believing not belonging, 믿지만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얘는 평생 2번 정도 교회 나가. 근데 자기네는 전부 다 기독교인이래. 세금도 내. 국교니까 그런 거야.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애들이에요. 2050년 되면 성공의 교인이 제로가 된대요, 예측이. 그런데도 걔는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세금도 내고. 이런 상태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탈근대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전부 다 종교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애들 중에 가나안 교인들의 50% 이상은 전부 다 이슬람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걸 안 보여드리네. 챗 GPT 여러분 요즘에 한창 유행하고 있는 챗 GPT 청년들을 교회 공동체로 초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질문했어요. 10초 만에 답이 나왔어요. 관계로 해라. 그 다음에 핵심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청년들은 오히려 더 감동을 받고 신뢰를 가질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AI로 아는 거를 기성교들이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적인 새로운 도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온라인 마을 만들기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이제 다 말씀드렸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여튼 제가 15분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는 정치적 지형이 있었습니다. 저도 박원순 시장과 꽤 소통을 많이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 성민상 공동체 일부에, 물론 우리 이전에는 우리 교단은 민족교회가 있었지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국사 마을 만들기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저항운동으로서 시작이 됐다고 봐요.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돕는다고 했지만 항상 수혜적이고 시혜적인 구제적 방식으로 도와왔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의 문법을 동일시할 수가 없었던 것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념성이 약해지면서 기성교회들도 기존교회들도 마을 만들기, 우리 교단은 2017년 총회 때 마을 목회를 전략적으로 채택했는데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제가 그때 주재위원이었거든요. 캐치프레이즈가 그거 제가 기겁을 했어요. 주민을 교인으로. 거꾸로 아닙니까? 예? 교인을 주민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하는 건데 주민을 교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제가 총회장님께 이거 아닙니다. 이거 거꾸로입니다. 그랬더니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목사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했는데
탈이념적인 마을 만들기, 여기서 그 탈이념적인 게 뭐냐?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이거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든 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학적 고백과 신학적 결단, 신학적 지향성, 신학적 해석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헌신하려는 사람들이지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성 때문에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정 부분 특정 정치 지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온 게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마을 만들기가 일정한 마을이나 대상이나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몽적 성격을 가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그 마을 만들기는 21세기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탈위계적이고 탈제도적 방식이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처치 센트릭한 교회 중심적 어떤 사회운동이나 공동체 운동으로 펼쳐졌을 때 이거는 이념적 지향성을 갖거나 계몽적 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런 위계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마을 만들기가 작동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마을 만들기를 집행하거나 실행할 때 정치적으로 근접한 정치 세력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행하는 방식 등등, 그리고 자본이나 자금들을 동원해내는 방식 등등, 이런 것들을 매우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 박원순 시장 가신 다음에 정권 바뀌면서 그 즈음에 가시기 직전까지 시민사회운동 섹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시민 자산화였어요. 더 이상 정부 돈이나 자치단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역 공동체, 자발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공동체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산을 형성해내는 방식. 그래서 지역 화폐인 협동조합이 사실 기업이 생긴 것, 자생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협동조합 이런 등등들은 위에서 뿌려주는 돈으로 형성이 되어 왔고, 그것 때문에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나 관리자들이 중간 관리자 계급으로 변신을 했어요. 이러니까 지역 단위에 남아있는 풀뿌리 단체의 활동가들의 자리가 전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원순 시장 가시기 전에 이미 이런 반성들이 꽤 올라왔었고, 그 점에 갑자기 그분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민 자산화 운동들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지금 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안타깝게도 몇 군데, 근데 서울에서 광진구가 대표적이고, 목포, 군산, 태백 등등 몇 군데에만 모범적으로 자산화 운동이 성공을 거뒀고, 대부분의 마을 만들기, 시민단체의 마을 만들기 방식들은 거의 다 지금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마트모, 탈위계적이고 탈제도적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교회 역시 말씀대로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은 다 그렇게 해오셨지만은 교회를 중심으로 동원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마을에 동화되는 방식, 목회자가 주민이 되는 방식, 교인들이 주민이 되는 방식, 그래서 주민 주권을 실행하는 주체로서의 교회가 효능을 발휘하는 방식, 이런 것이 앞으로는 대단히 유용하게 전개돼야 되고, 궁극적 방식은 지역 공동체, 마을 자체가 자신들 스스로 자립하는 방식에 나아갈 수 있는 효능감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개봉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역학적인 그 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공성 확보하는 지역 자산화, 말씀드린 대로 참여해야 되고, 교회 중심의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되는 목회자의 신분이고, 교회는 또 어쨌든 그 노예 조직에 의해서 또 교회는 조직적으로 생존해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기 충족적 유지 방식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는 마을 중심의 진짜 마을 만들기,
교회 중심의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마을 중심의 마을 만들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앞으로 진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를 어떤 이념 지향적인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마을 만들기 자체가 신학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탈제도적인 교회론, 이게 좀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 신학교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종교개혁 신학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성만찬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종교개혁 신학이 더 이상 앞으로 교회론에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교단 교파에 묶여 있는 교단주의 정책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화되어 있는 교회론 속에서 과연 마을 만들기가 의미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우리 교단 내에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있지만 범기독교적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확산되어서 오히려 그 힘으로 교단 정치, 교파주의를 좀 넘어서는 방식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마을 만들기에 헌신하는 젊은 사역자, 신학교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 40명 정도 이끌고 가을 사경회 때 3학년들 이런 마을 만들기 할 애들만 데리고 사경회 안 가고요. 2박 3일 동안 전국을 누빌 거거든요. 네. 혹시 그때 뭐 이런 세미나 하시면은 우리 학생들 한번 데리고 와보면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젊은 사역자들 많은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탈 건데 탈 제도. 예, 그래서 걔들이 볼 때도 재밌어. 그리고 저기 이렇게 막 처절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마을 만들기 하면 왠지 처절해 보이거든요. 애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것들이 세상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처절하지 않지만 온전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사역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해서 걔네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장신대에 마을 만들기 동아리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여러분 신학생들 키워내세요. 예? 신학생들 안 키워내면요 없는 거예요, 후배들. 그거를 좀 냉정하게 신학교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다 끝까지 해먹고 가시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여러분들이 길러내신다는 마음으로 좀 그런 애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마을 만들기, 그런 거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5분 정도 질문을 좀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 마을 동아리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형태로는 지금 여러 목사님들이 딱 이렇게 모여 계신 이런 커뮤니티 정도의 마을 만들기는 없어요. 근데 뭐 마을 목회 연구 동아리 이런 거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런 게 없습니다. 선교나 그죠? 또 에큐메니칼시나 이런 거는 있긴 있는데 딱 이렇게 사실 지금 조금 더 프랙티컬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과거 우리 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던 그런 어떤 지향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안 돼요. 동아리가 10명도 모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프랙티컬한 걸 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막 재밌게 놀다가 슬슬 끌려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을 목회 연구 모임, 마을 동아리 모임 이런 게 이제 없고, 여기 계신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모이셔가지고 그냥 고기 구워 드시면서 애들한테 고기 막 먹여가면서 이러면서 그냥 이게 이제 애들한테 이게 먹혀야 되는데,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이런 목회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특강 가시잖아요. 야성이 없어!
우리는 안 그랬어. 예? 이건 이제 애들이 볼 때는 뭐야 근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벽화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처음 시작한 게 그 미국 그 전문가들인데 하엔 한스라는 분인데 베네수엘라에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벽화를 막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더래. 가난한 동네인데. 그래서 가난한 동네를 좀 아름답게 하려고 디자이너들이. 근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화마을 대학로도 다 지워버렸잖아요. 마을 좋은데 시끄럽다고. 이 사람들이 전략을 바꿔서 마을 한가운데 바베큐를 놓고 2박 3일 동안 계속 바베큐를 걷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이러면서 고기 먹다가 우리 이제 그림 좀 그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저도 할 줄 알아요. 난 미쟁이고 나는 페인트 칠할 줄 알고 하니까 같이 하십시오. 해갖고 그냥 같이 쫙 만들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마을 만들기 벽화 그리기로 쫙 퍼진 거거든요. 함께 하는 거. 가르쳐서 하고 뭐 이거 이제 아니고 함께 해서 슥 하는 거. 이게 해야 됩니다.